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의 생산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앞서 연구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총 3회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신정훈 미술사학자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신정훈 선생님은 서울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빙햄턴 뉴욕 주립대에서 서울 아트 언더 컨스트럭션 from the late 1960s to the new millennium 논문으로 미술사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교수로 역임하셨습니다. 주요 연구글로 포스트 민중 시대의 미술, 도시성, 공공미술, 공간의 정치 2009년, 1990년대 전반기 한국 건축과 실내 디자인 그리고 달동네 2014년, 1960년대 말 한국 미술과 건축에서의 환경 2017년이 있으며 공역한 책으로 할포스터 외의 1900년 이후의 미술사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및 연합전공 미술경영의 조교수로 계시며 활발하게 강연과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0일,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31분입니다. 신촌 파랑고래 꿈 이름홀에 있습니다. 이제 신정훈 선생님께서 도시와 공간적 개입으로서의 미술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신정훈입니다. 예,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나 요즘 뭐 이렇게 공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서 더욱더 기쁘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최근에 썼던 글의 근거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저렇게 좀 거창하게 잡았지만 사실 내용은 아마도 한 1980년대 이후에 한국의 미술과 뭐 도시 이렇게 그냥 좀 느슨하게 그런 주제입니다. 즉 한국의 특히나 한국이라고 말하면 사실 조금 어폐가 있고요. 서울이죠. 예. 그래서 서울의 도시 공간이 어떻게 변하고 또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함에 따라 한국 미술의 전개를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제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한 1980년대부터 다루지만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일들이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1900 뭐 이렇게 좀 최근의 일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읽으면서 그 대신 이미지가 나올 때 뭐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으면 같이 덧붙여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도시는 토지, 뭐 도로, 건물 등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좀 물질적인 인프라스트럭처만으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도시 전설, 뭐 도시 이야기, 도시 이미지를 살고 있죠. 그것을 통해 산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은 도시에 대한 실증적인 뭐 데이터나 혹은 학술적인 정의에 근거를 둔 것들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시에 대한 일종의 상상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도시적인 상상, 근데 그것이 뭐 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도시,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나 이미지나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이기에 더욱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사는 도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에 대한 재현이 공유되고 유통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도시적인 경험을 매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실 도시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나 이야기 속에서. 즉, 그 상상은 도시가 생산해낸 것이지만 동시에 그 상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를 다시 또 생산을 하고 도시를 재생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현은 단순히 도시의 반영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도시적 경험에 작용을 하고 또 매개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아, 공간적인 실천 혹은 도시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도시적 공간적 실천으로서의 어떤 문화 생산이라고 하는 것, 예, 건축도 분명히 가장 직접적으로 그런 일일 거고요. 문학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 디자인, 당연히 그럴 겁니다. 당연히 미술도 예외는 아닐 것이고요. 즉, 도시에 대해서 지배적인 재현을 상연하지만 동시에 또 어떤 환멸이나 기대, 또 불만이나 바램을 경유해서 그 재현을 넘어선 다른 도시를 상상하기도 하고 또 선보이기도 하고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공간적 실천으로서의 미술이라고 말할 때 당신이 개입적인 그런 면모를 갖게 됩니다. 즉, 그 개입이란 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공간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용법을 좀 바꾸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의지적으로든 무의지적으로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른 도시를 그려보는 일이 될 것이고요. 20세기 한국 미술 역사는 그 다양한 사례들의 역사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입이라는 말이 사실 그 표현에 뭔가 좀 비판적인 태도 혹은 정치적인 효력에 대한 고려에 대한 함의가 사실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뭔가 개입적인 미술 혹은 공간의 실천으로서 미술이 일종의 도시 공간의 지배적인 용법에 개입한다는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민중미술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중미술에서 도시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모든 민중미술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도시는 개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부정의 대상에 더 가까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민중미술은 일정 정도는 어떤 도시에 대한 비판 내지 비난 그리고 그래서 일종의 반도시적인 그런 면모가 두드러집니다. 그 경향은 사실 민중미술의 전성기라고 흔히 논의되는 이제 80년대 중반 이때 최고조에 달하는 것 같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도시적인 삶이나 환경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또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미학적으로도 그리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은 이제 그런 것이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작품들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 임술련 98,992라고 하는 이 그룹의 회원들에게 도시는 사실 굉장히 냉정한 경쟁의 무대 혹은 서구 문화의 잔해들 그리고 향락 문화의 온상들 이제 이런 것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뮤직비디오의 배경 속에 놓여 있는 어떤 물질 문명의 잔해들이 놓여 있는 곳에서 지금 일종의 이제 서구 뮤직비디오의 영향을 받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흥 문화가 펼쳐진 곳에 지금 놓여 있는 어떤 한 인물의 뒷모습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 사람들은 애처롭게 패배하고 아마 제가 이제 이 얘기는 박흥순의 박서라고 하는 그 권투선수라고 하는 작품을 생각하면서 쓴 것이고요. 그리고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막 과시적으로 소비하고 이제 이런 곳으로서 그려진 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반도시적인 면모의 또 다른 표현은 이제 두렁 같은 곳에서 드러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세 개로 구분이 돼 있어요. 위로 아래로 해서. 그래서 마치 이제 제일 위가 가장 이렇게 소망스러운 이제 그런 일종의 향으로서 많은 이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하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배경이 도시가 아니에요. 이제 그 밑에가 이제 여러 도시의 군상들의 면모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마치 도시적 일상은 반목 내지 도취로 가득하고, 마치 그 소망스럽지 못함을 강조하는 듯 가장 위에 이제 보이는 것은 그런 도시화에 파편화되고 원자화된 삶을 마치 보상이라도 하듯 어떤 절대적인 공동체라고 할까,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강강수월래를 하는 듯 같이 이제 얼싸안고 돌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최상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원자화된 삶을 문제시하든 혹은 시골의 민중의 절대 공동체를 이상화하든 간에 민중미술에서는 어떤 일정 정도의 반도시적인 태도가 등장을 하고, 또한 점점 그것이 이제 군사 독재와 민주화 세력 간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제 현저하게 드러나는 듯 보여요. 그래서 사회 비판으로서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대한 문제 제기 같은 것이 일종의 부정의 대상으로서의 도시로 결과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에 대한 반감을 생각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즉 20세기 후반에 이제 한국인의 삶이 시골에서 이렇게 도시로 내몰리게 되죠. 예, 일자리도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도시에 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기회도 많아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렇게 뿜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을 거고, 또한 동시에 어떤 도시에 가면 이제 뭐 인공 환경 이런 말도 종종 쓰곤 했는데요. 그런 체험들이 다소 조금 위협적인 것으로서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어떤 심리적인 이게 심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 못한 상태에서 더욱더 그런 인공 환경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것만큼이나 과거의 환경이 더욱더 좀 아련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더 철학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주신 분들이 이제 계시죠. 예를 들면 김우창 선생, 문학평론 하시는 김우창 선생님께서는 이제 산업사회의 도래로 인해서 사람이건 사물이건, 사람들 간에도 그렇고 사물과도 그렇고 어떤 깊은 사귐 같은 것이 이제 조금씩 사라져 간다, 이런 것을 이제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치 이제 모든 것이 그냥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버리지, 그것과의 관계를 깊게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이 산업사회의 도시적 삶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일 테고요. 또 김현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74년 반포주공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쓰신 글이, 그 이전에는 아마도 연희동 어디 쪽에서 살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이 아파트 공간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마치 평면처럼 이렇게 확 펼쳐져서 하나도 비밀스러운 곳이 없어요. 마치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이 두께를 잃고 납작하게 되어버린다, 이제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제 아마 대표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특질이 없이 없어버리게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사태에 대해서 아쉬움, 혹은 거북함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사실 이제 근데 이게 이제 70년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실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도시화 혹은 도시의 변화는 어떤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도시의 변화는 어떤 기대감과 낙관주의의 원천이 되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뭐 이제 좀 흔히 이제 얘기하면 1960년대 말에 서울시장의 김현옥 시정기에 서울의 근대화 같은 것들을 이제 흔히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던 뭐 세운상가 개발, 그렇죠? 그리고 고가도로, 지금은 이제 철거된 그 고가도로의 개발, 그리고 여의도 계획. 그래서 이제 서울의 중심축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로가 아니라 한강으로 이제 내려놓는 일이겠죠. 그래서 강남을 포함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60년대 말에 진행이 되었을 때의 도시적 삶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기대가 되던 곳이었어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 예, 물론 뭐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것이 다소 조금 움츠려드는 바도 있었겠지만, 우리도 좀 뭔가 잘 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때였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이때 이제 한국의 서울의 미술은 그 근대화, 도시적 근대화의 부흥이라도 하듯이 마치 어떤 기하학적 추상의 경쾌한 리듬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언더그라운드 청년 문화에 뿌리를 둔 해프닝 같은 것들이 이제 한국 미술의 어떤 굉장히 그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젊은 세대의 주요한 실천의 방식들이었어요. 물론 이 시기에도 아카데미 구상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매우 안온한 그런 도상의 추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다 더 젊은 세대들은 이제 하드 엣지류의 혹은 패턴, 시각적인 패턴을 통일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기하학적 추상, 해프닝 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으로 경험되기보다는 다소 희망에 찬 새 시대의 그 무엇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뭐 영화 사이케델릭의 분위기들, 그 도시의 벽화 같은 것들이 60년대 말에 한국 미술에 주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뭐 이런 류, 김현옥 시장의 서울의 길, 세운상가의 김영주 선생의 벽화, 공간지에서 지금 나오는 여의도 프로젝트의 계획이 담긴, 물론 저 이미지는 아마도 첫 번째 그 모델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꿈을 달린다 해서 김수근 선생이 서울의 미래상, 뭐 선형도시화에서 지금 인천부터 서울을 이어서 저 금강산까지 올라가는 뭐 이런 이제 일종의 미래의 계획 같은 것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도시 언더그라운드 컬처 같은 저 세시봉이라는 곳에서 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이제 미술가들이 해프닝을 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새 서울이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이데올로기적인 면모가 충분히 파악되기 직전 어떤 발전의 스펙타클에 대한 경험이었기에 새로운 인공 환경에 대한 기대와 환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970년대로 넘어서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미술에 있어서요. 국토의 도시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를 통한 어떤 네트워킹의 고도화, 그리고 도시 변모가 이제 전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바로 이때 이제 좀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그 김우창 선생이나 김현 선생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뭔가 사람과 사물이 관계가 깊지 못하고 혹은 그 자체의 어떤 두께가 사라지고 평면적으로 돼버리고 이제 이런 어떤 회한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 혹은 뭔가 지금 굉장히 급하게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불안하고 일정 정도는 아쉽다. 이제 이런 커멘트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70년대지요. 사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아마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정치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업 구성의 변모에 따라 이제 시골에서는 인구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그리고 도시는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도시에 소위 말해서 프롤레타리아들이 이제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들이 형성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근대화와 산업화에 기여한 몫만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 대가가 공정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불만이 이제 비등해지는 것도 사실 70년대입니다. 60년대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갖고 있던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면 70년대는 이제 진행이 되어 가면서 느껴지는 어떤 좌절 혹은 환멸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소설들도 많이 그런 소설들이 나오게 되죠. 게다가 1970년대 이제 박정희 그 정부의 어떤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더욱더 그런 불만이 이제 벼려지고 또 비등해졌죠. 바로 이 70년대에 이제 소위 그 민중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저도 뭐 확실하게 조금 찾아봐야겠지만 제가 이제 신문 같은 것들을 뒤져보면 민중이라는 말이 1960년대만 해도 제가 느끼기엔 뭔가 이렇게 대중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 그래서 그, 이제 만약에 서울역, 대구역도 그렇고, 뭐 부산역도 그렇고, 그때 이제 역 주변을 막 개발을 할 때, 옛날 역사를 없애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쇼핑몰이 있는 거대한 그 복합 역사로 만드는 그런 것을 민중 역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곤 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말이 이제 일종의 뭐 시민 혹은 대중 이런 말과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이 70년대 들어서면서 민중이란 말이 매우 그 정치적인 함의를 띤 말로 이제 조금씩 어떤 함축이 변화하게 됩니다. 소위 민중 담론의 이제 형성이라는 게 70년대, 80년대니까요. 그래서 그 민중은 어떤 시민, 대중 이렇게 뉴트럴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존하는 사회 정치적인 체제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들. 그런데 동시에 그것들을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 이렇게 이제 그 함축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역사적으로 민중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나 뭐 따져보게 되기도 하고. 그럼 그럴 만한 사건이 무엇이 있었나? 그럼 뭐 4.19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 이전에 이제 뭐 동학으로도 올라가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분명히 그런 논의들은 있었지만, 민중이라고 하는 그런 담론 속에서 이제 새롭게 조명받고, 이것이 실제로 민중이란 것이 그런 힘이 있구나라고 이제 그런 것을 입증하는, 반증하는 혹은 그런 이제 사례들이 되죠. 이렇게 이와 같은 이제 시대가 바로 1970년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뭔가 이제 이 도시화 혹은 도시적 삶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또 그거에 맞춰서 시골에 대한 어떤 아련함 같은 것도 동시에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그 터전이 시골이었을 테니까요. 한 번 있었다 서울을 갔다 다시 한 번 내려가면 자신의 시골들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고향은 찾아가라고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있는 곳에 보상이라도 하듯. 근데 이제 고향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온 말들이 눈 감으면 고향, 눈 뜨면 타향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도시적 삶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정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런 70년대의 한국 미술에서 도시의 재현이라고 하는 것이 어땠나 생각해 보면 무관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신 체제의 위협적인 정치 환경은 미술 문화를 사실 조금 일정 정도 보수적으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해프닝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또 그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억압적인 체제에서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질 수는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분명히 지하철 건설, 뭐 도심재 개발, 강남 개발, 한강 변화 아파트 단지 같은 일들이 1970년대에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다루는 일이 이런 지금 민족 기록화 같은 일종의 선전 기록화에서의 어떤 찬사 외에는 미술계에서는 사실 그다지 많은 어떤 응답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마 시대적으로도 다소 억압적인 것 그리고 또 이 시기가 구상 미술이 그다지 힘을 피지 못한 것 그리고 또한 실험적인 태도가 많이 이렇게 위축되었던 때 이런 면들이 모두 어떤 도시적 재현의 부재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이와 같은 이제 민족 기록화
사례들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떤 식으로 국토가 변화하고 어떤 산업이 들어서고 공단의 그림이 나오고 이런 것을 통해서 뭐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순수 미술 물론 이분들이 순수 미술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쓰임이 다른 용도가 다른 그 미술계에서는 이런 류의 어떤 물건들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어떤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술 생산의 주요한 어떤 생산력이 되지를 못해요. 60년대 말만 해도 기하학적 미술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미술 도시의 미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었거든요. 하종현 선생이나 많은 분들이. 70년대는 분명히 도시가 좀 비어요. 이때가 바로 한국은 흔히 이제 뭐 단색화 이런 것으로 논의가 되던,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시죠. 그때는 단색화란 말은 많이 쓰지 않았었고, 뭐 코리아 한국적 모노크롬과 같은 뭐 단색조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긴 했겠지만요. 그런데 1970년대 말부터 뭔가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70년대 말부터 한국 미술의 이제 구상회화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추상을 넘어선 어떤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등장을 하고, 또한 이 시기부터 이제 뭐 민중담론도 힘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또한 도시적 삶에 대한 관심도 생기게 되면서 조금씩 도시가 하나의 주제가 되기 시작해요. 바로 민중미술의 그 시원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이제 바로 70년대 말에 형성되는 어떤 이 구상과 서사로의 복귀, 그리고 또 도시적 삶에 대한 관심 을 시작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여줬던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뭐 오경환 혹은 이상국 같은 분들이 보여준 것이 바로 하나는 공장이고요. 지금 공장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또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있는데, 공장하고 이제 산동네를 이 시기에 이분들이 그렸었어요. 사실 공장, 산동네라는 것이 이제 달동네인데요. 예, 공장이랑 살동네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도시 프롤레타리아트가 사는 곳과 일하는 곳 이겠죠. 그러니까 미술에 있어서 점점 더 이 소위 말해 사회학적인 관심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예, 물론 이것이 잠깐 여담을 하자면 이렇게 구상과 서사가 70년대 말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일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제 일정 정도 뭐라고 할까, 체제가 갖춰지니까 가능해진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70년대 말에 물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한국 미술이 이제 제도가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갤러리, 미술 언론, 그리고 미술 시장, 국립현대미술관 69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70년대 작동을 하면서 70년에 명동화랑, 현대화랑, 이런 화랑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74년 현대미술, 76년 개간미술 이렇게 미술 잡지들이 동시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일종의 어떤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인스티튜션들이 생겨요. 미술과 연관된. 그래서 미술을 실제로 사회 속에서 이렇게 순환시키는 어떤 여러 거점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70년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이제 돈이 일정 정도 생겼다는 것이고, 화랑이 만들어지면 자신의 어떤 갤러리를 전시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필연적으로 잡지에 이제 광고들이 실리게 되니까 그 속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 이전에는 사실 공간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공간지는 건축, 미술, 뭐 디자인, 무용 모든 종합예술지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미술만의 어떤 특화된 플랫폼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수요를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미술의 장르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추상 미술에 반대하기 위해서 구상이 등장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취향상에서 나는 추상보다 훨씬 더 구상이 좋은데라고 하면 당연히 그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한 생산을 자극하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이제 이전의 한국 미술과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선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그런 이제 국면으로
전환된 것도 이제 분명히 중요한 이제 예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바로 그런 변화가 민중미술로 이어지게 되는 지게 돼요. 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바로 그 70년대의 미술의 언론의 기자분들이 사실 많이 민족미술과 연관되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지식인들이 이제 미술계 안으로 대거 등장하게 되고, 그분들이 이제 비평과 어떤 글과 함께 비평적인 지지를 내보낸 것이 바로 80년대 이제 소위 구상과 그 서사의 복귀,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다뤄내는 일, 그리고 뭐 민족적인 뭐 형식 혹은 모티프 혹은 다양한 그런 태도들을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70년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등한 어떤 그 긴장과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그 도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80년대 들어서면서 마치 이제 본물이 터지듯 막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민중미술의 소위 반도시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좀 큰 이렇게 우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목상 선생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 보면 도시를 걸으면서 냉장고를 사용하면서 TV를 보면서 소위 산업화라는 일종의 문명의 피해자라고 본인이 느낀다. 그러면서 이 플라스틱이나 시멘트에 의해서 메워지고 있는 이 현대의 도시 공간, 선정적인 그래피즘이나 광고, 서양의 것을 그대로 모델로 한 공상품 따위에 이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하고 또 그것에 적합한 상응하는 작품들을 이때 이제 하시게 되죠.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이 마치 보면 마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에 중독돼 있고 그들이 어떤 자주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마치 넋놓고 그냥 놓여져 있는 일종의 어둠 속의 군중들처럼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가해자로서의 도시의 태도가 입장이 이제 보여지고 있죠. 예, 분명히 저는 이런 태도의 노골성 그리고 그 직접성은 바로 그 이전에 결코 그런 일이 불가능했었던 시기를 지났을 때 나오는 필연적인 어떤 시급성과 어떤 정당성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이런 반도시적인 어떤 태도 같은 것만으로 이제 또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는 곳이었고 그 이전에는 이 시골에 살다가 갓 도시 왔을 때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있을 수밖에 없을 때 하고는 사실 또 그것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만약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겠고 그래서 여기가 더 피폐해 보이고 더 뭐라 그럴까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여기에 뭔가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런 시대로 우리는 조금씩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되는 이제 그런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 분명히 단순히 부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 부인하고 이런 일로는 이제 가능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겁니다. 아마도 그런 일들을 다 이제 책들을 보면 뭐 19세기 유럽 말 혹은 20세기 초반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베냐민 같은 사람의 책들을 보면 이제 그런 류의 양가적인 감정들이 계속해서 오가는 그런 저작일 텐데요. 아마 그런 류의 태도를 한국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뭔가 이제 이 60년대, 70년대를 관통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이 많은 작가들은 도시를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어떤 주된 개입의 대상으로서 생각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전공하는 분야에서 시대를 끊으면은 아마도 20세기 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뭐 김용준, 정현웅 같은 분들이 그 조선미술 전람회에 냈던 작품들은 다 그 시대의 도시가 변모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커멘트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용준의 동십자각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저 경복궁 옆에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들어가는 데 있는 그 동십자각이 원래 자리에서 지금 옮겨진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궁을 회철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회한을 작품에로 만들었다. 이제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작업의 제목은 건설이냐 파괴냐 뭐 이런 뒤에 이제 보다 더 물론 그 자체도 수사적인 질문의 제목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제목을 취했었고, 이 정현웅 선생의 작업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가 그 서울시청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을지로 가는 길이죠. 지금도 아마 우리는 이것을 그린 곳에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이곳이 어딘지가 조금 명확해요. 예,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게 이제 인왕산일 거고, 그렇죠? 지금 저기서 보이는 게 아마 성공회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저 덕수궁 쪽이 이제 저 멀리 가운데에 그 텅 빈 공간에 이제 채워넣는 곳이겠죠. 예, 이런 뭐 다양한 작품들을 사실 오래전부터 왔었죠. 뭐 이거는 제가 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할 것은 도시가 반드시 그렇게 꼭 그냥 한 번의 부정과 부인의 대상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제 조금씩 이제 정교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어떤 것이 불만이 있다면 도대체 그것이 정확히 조금 도시의 어떤 것이 불만이냐, 그리고 또 그것을 좀 어떻게 교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논의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 이 80년대 초에 이제 민중미술 시작하는 시기에 현실과 발언이라는 그룹의 이제 작가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성환경 선생의 이 작품은 바로 벽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이시는 게 여러분 대학로 가면 있는, 예, 예전에 이제 문예회관이라고 불렸던 그 건물이죠. 그래서 그 건물들과 그 건물들 이제에서 사진을 찍으려니까 지금 이게 갓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김수근 선생이 설계한 이 건물이 갓 지어지면서 그때 가니까 이제 사진을 찍는데 구경률이라고 저렇게 찍혀 있어서 저걸 이제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 벽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이고 핸드라이팅으로, 예, 신축 중인 문화회관의 현관인데 요새처럼 육중하고 폐허처럼 쓸쓸한 이 건물의 전체 모습은, 예, 사진에서 볼 수 있고, 유리에 조심해야 된다. 이 유리는 구경유리다. 유리가 투명해서 벽돌보다는 당신을 더 건물 내부로 빨아들일 것이다. 근데 그건 역시 당당한 장벽이다. 예, 당신의 문화를 지정된 공간 안에서 허용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단순히 도시가 뭐 피폐하고 억압적이고 이제 이런 류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예, 이거는 구체적으로 저 건축적인 양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동시에 마치 육중한 성체를 연상시키는 저런 건물인데, 저런 성체를 연상시키는 건물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한국에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것처럼 문화회관 혹은 이렇게 뭔가 고급 문화를 향유하는 곳 같은 데에 이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안으로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거나 개방돼 있지 못함을 그냥 건축적 양식이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지금 저 유리에 대한 얘기도요. 유리는 투명해서 마치 당신을 빨아들이고 들어올 것 같지만 사실 못 들어가고 쿵 하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지정된 문화 혹은 제도로서의 문화의 향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일종의 문화 비판 혹은 제도 비판에 가까운 이제 그런 미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약간의 이 말장난이 붙어서, 예, 흥미롭게도 저 유리 회사가 국영유리라는, 그러니까 그 마치 여전히 지금 한국의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서 좌지되고 있는 것 같은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일종의 누구도 의도치 않은 하나의 말실수 같은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모든 일종의 유머, 재미, 그리고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작품들이 이 7, 80년대 초 정도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분명히 없던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선명하게 도시 공간 그리고 건물, 우리의 도시 환경에 대한
뭐 양가적이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단순히 부인하거나 부정해서 그냥 절로 넘겨버리는 이런 것이 아닌 논의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이제 흔히 개입이라고 말을 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잘 지어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도시 공간이 보다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보다 많은 경험을 하게 만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이 도시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일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뭐 부정되거나 부인될 것만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 도시는 힘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창조적 에너지를 뿜어내는 곳이에요. 오히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시골은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나 갑갑한 곳일 거예요. 재료도 한정돼 있고 상상력도 한정돼 있고 관계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시골로부터 도망쳐 자유를 얻으러 오는 것이 오래전부터 도시였다면 그 도시는 분명히 그것에 걸맞는 포텐셜이 있을 겁니다. 왜 그 포텐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쳐야 하는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 바로 이때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40년대생들, 40년대 초중반 뭐 최민 선생님, 성환경 선생님 이런 분들은 일종의 이제 서구 미술이나 혹은 서구 문화에 대한 공부한 지식들이 분명히 갖고 있으시고, 뭐 베냐민이나 다 그런 지식 속에서 이제 한국에게 도시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유연한 태도를 가지라라고 이제 말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느낌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정 정도의 정보와 지식을 갖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도시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흥분을 느끼던 분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성환경 선생 같은 경우는 70년대 초에 프랑스에서 공부를 합니다. 70년대 초에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가 이제 프랑스가 바로 파리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파리가 그때 이제 68 혁명이 지나고 나서 뭐 그렇게 오래 지나지는 않았던 때, 5년, 뭐 그러니까 가서 한국에서 결코 접할 수 없었던 정치적 상상력 혹은 다양한 어떤 미학적인 실험성을 마치 공기처럼 이제 보고 온 분이죠. 이때 이제 파리에 계셨던 분들이 뭐 성환경 선생도 계시겠지만 정기용 선생 같은 경우도 이제 이때 파리에 있으셨고 그리고 임세택, 강명희 같은 그런 분들도 이제 당시 파리에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성환경 선생이 자주 말씀하시던 것이 자신은 이제 다니던 곳은 이제 그 파리 국립고등 장식 미술학교라고 하는 아르데코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거기보다 저 그 비블리오텍이나 혹은 영화관 같은 데 이제 더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뭐 말씀하신 뭐 베르토프나 혹은 뭐 이렇게 일종의 뭐 러시아 구축주의 뭐 이 영화들 뭐 다양한 이제 그 역사적 아방가르드들의 영화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영화들의 이제 많은 공통점이 1920, 30년대에 그 변모하는 메트로폴리스, 변모하는 대도시가 갖고 있는 그 강력한 힘에 대한 일종의 찬사 같은 것들이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성환경 선생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 70년대 중반쯤에 지하철이 처음 서울에 생겼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뭔가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아마도 그렇게 느꼈던 것도 맞고 그런데 이제 그 느낌이 단순히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 이제 공부를 해왔고 그런 것이 좋다라고 알고 있던 것과 관련된 어떤 담론 속에서 나왔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제가 이것을 가져온 것은 아마도 뭔가 좀 전에 성환경 선생이 말씀하셨던 그런 메트로폴리스의 힘, 까지라고 그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은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오윤의 현실동인 이제 이 카다로그에만 실렸던 그래서 실제로 사실 전시는 되지 못했던 이런 작품은 뭔가 대도시의 강한 군중의 힘 같은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40년대 선생님들 이 도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좀 오묘한 면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비판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단순히 반도시적으로 환원될 수는 없는 그런 태도를
동시에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저 뒤에 보이는 키치 그림 같은 것이죠. 예, 민정기 선생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그림, 키치 그림이 이제 보통 보면은 뭐 기만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너희에게 여러분 키치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미술 혹은 어떤 문화가 쉽게 소비된다는 것은 그만큼 별 생각 없이 소비가 된다는 것이고 어떤 문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판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하는 것을 이제 가로막는 일일 거예요. 단순히 유흥으로 되어버리게끔 그런 것을 흔히 키치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저런 뒤에 보이는 뭐 가와만서성이나 이제 이런 류의 사진 그림들을 이발소 그림이라고 하고 그냥 손쉬운 어떤 그림들 그리고 그냥 도시에 있으니까 고향 생각나게 하는 그림들 뭐 이제 이런 정도식으로 폄하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때 이제 이 작가들은 그 키치 그림을 갖고 와서 왜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림이 진정성이 없는 그림이긴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소비에는 진정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반문 생각해 볼 분명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대중가요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가와 같은 거예요. 예, 유행가가 그냥 쓸데없는 어떤 인 것이 아니고 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류의 생각이죠. 예, 뭐 이제 근데 좀 뭐 말이 길었습니다만은 예, 지금 몇 시간이 어떻게 됐죠? 제가 이게 예, 한 반 정도 했군요. 예, 지금 이제 이것이 일종의 어떤 기대와 환희의 대상이었다가 70년대 들어가면서 뭔가 불만이 비등하지만 드러낼 수 없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었고 80년대 들어가서 조금 미묘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그 미술과 혹은 문화와 정치 사이에 어떤 대립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도시에 대한 반도시적인 태도가 강하게 비등한다. 이게 이제 80년대까지 이야기라고 말한다면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도시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시대가 도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벗어나요. 더 이상 우리는 시골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준 것은 이제 반도시적인 태도가 비등할 때 단순히 도시를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골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류의 태도들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민정희 선생님 80년대 초에는 굉장히 좀 도시와 미묘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80년대 말에 가면서 그냥 도시가 이렇게 절연하고 이제 시골의 어떤 혹은 혹은 원초적인 자연 그리고 인간도 어떤 문명을 벗어던진 나체와 같은 것에서 어떤 순수성 혹은 때묻지 않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이렇게 순진한 생각이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그만큼 그런 반도시적인 태도나 혹은 정치적인 긴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비등해졌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해가 가능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90년대로 전개되면서 도시가 일종의 미술적 상상력의 다시금 원천으로 됩니다. 80년대 민중미술 시기에는 부정 혹은 부인의 태도가 강했기 때문에 도시가 좀 다이나믹하게 논의가 되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가 다시 중요하게 논의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민중미술의 접근법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도시에 대한 열린 태도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한계가 됐냐? 여러분 80년대 말에 이제 다양한 동구권 몰락하고 또 우리나라도 87년 민주화 항쟁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어떤 식으로든 이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가 이제 복원되는 시기가 80년대 말에 있었죠. 그리고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소위 소비 대중문화, 신세대, 오렌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논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민중미술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처럼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제 시기가 도래를 하죠. 그래서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 민중미술이 이전만큼 설득력을 갖지 못한 것은 뭔가 그 도상들이 진부하고
또 그 표현 방법이 좀 전형적이고, 그리고 너무 그 구도가 정형 포뮬라릭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설득력과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근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간 걸 거예요. 그렇게 도상이 진부하고 수사법이 전형적이고 구도가 정형적이었기 때문에 파괴력을 갖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이야기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득력을 주지 못해요. 지금 이미 나한테 다 차 있는 어떤 감정을 폭발해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복잡하면요. 그러니까 모든 모든 어떤 미술적인 실천이 어떤 이 현실적인 힘을 갖는다면 그것은 상황적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는 그 방법이 맞고 어떤 상황에는 그 방법이 완전히 틀리는 이제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80년대에서 90년대 넘어가는 때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민중을 그리거나 노동자를 그리고 모순을 드러내고 폭압을 폭로한다고 호소력을 갖는 시기가 이제 지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제 90년대로 갔을 때는 세상이 좀 더 복잡해졌는데 저렇게 접근하는 것이 세상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도덕적인 우위나 어떤 정적인 정당성만으로 미술이 진행이 되지 못하는 시기가 전개하고 그 우위나 정당성의 자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 욕망은 세속적인 욕망을 분명히 갖고 있죠. 어떤 때에는 그 세속적인 욕망이 뭐라 그럴까? 뭐 내놓을 수 없을 때도 있고 굳이 내놓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세속적인 욕망이 중요해집니다. 그때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설득력은 사실 인정하는 쪽에 더욱더 이렇게 자리를 가게 될 거예요. 예, 사회주의의 몰락, 뭐 형식적 민주주의의 복구, 대중 소비 사회의 도래 등을 특징으로 하는 국내외 정세의 변화 속에서 80년대가 가졌던 어떤 절박한 요구, 도덕적인 우위도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없었고요. 또한 근데 제 생각에는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뤄낸 이 시기 안에서 크게 벗어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전에는 적이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잖아요. 80년대에는. 싸우는 시기였던 거예요.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적의 외부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 적과 싸우거나 그 적의 문제를 볼 수 있고 그 적을 상대화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하죠. 근데 90년대 들어가면서 적이 사라진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적이 사라진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적이 편재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적이 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앉아 버렸다. 혹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싸워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온 것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거대한 야만이 가니까 교활한 야만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시기가 이제 이 90년대에 등장을 하면서 바로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와 해방의 가능성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그런 곳이 로 이제 생각이 돼요. 더 이상 그 도시 외부에서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 일은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배 문화 외부에 민중 문화가 있고 그래서 그 민중 문화에 기반을 두고 뭔가 싸우고 혹은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시기가 이제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뭔가 변화돼야 되다. 사실 갭이란 말은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패배적인 말일까?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세계 외부가 없다. 그래서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뭔가 문제와 구원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두 다 생각해 보는 일 이제 이런 것이 이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1990년대 바로 그런 그런 취지에서 이제 나오는 전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들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도시 대중 문화 뭐 압구정동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읽기,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우리는 도대체 어떤 곳에서 살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이 도시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뭐냐?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잘 모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때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시들에서 잘 등장하는 작품들이 바로 이 상품 광고나 공익 캠페인의 이미지나 문구 같은 것들을 활용한 몽따주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국기, 칫솔, 뭐 장식, 다양한 벽지, 그리고 성경의 구절 혹은 소돔과 고모라의 구절, 뭐 이런 신문의 어떤 문구들, 이제 이런 것을 갖고만 이제 이 몽따주를 하는 작업들이 이 시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즉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모든 그 시각적인 요소들은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지배적인 문화의 요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공익 광고의 이미지나 그 문구들, 혹은 성경의 문구들, 혹은 광고 이미지들, 그런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너미넌트한, 지배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막 갖고 들어와서 맥락을 달리해서 충돌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이상한 이미지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몽타주를 이제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 몽타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갖고 새로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것에 반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의 원래 메시지,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고, 뭔가 지금 현 상황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일과 연관되는 그런 메시지를 파편적으로 갖고 들어와서 다시 조합해서 충돌시키고 그것을 갖고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준다, 뭐 이제 이런 류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합성된 이미지를 통해서 미학적으로 전복적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한 정치적으로 선동적인 화면들을 이때 이제 선보인 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황세준 혹은 박불동, 이제 이런 류의 이런 분들이 이제 바로 이 시기에 작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무기를 갖고 막 싸우는 류의 이제 그런 류의 생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이제 철학자는 이런 기술이 바로 약자의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강자의 어떤 기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약자의 기술이다, 이제 그걸 이제 높게 평가하는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된 것이 바로 90년대 초였습니다. 즉, 이 도시에 혹은 이 산업사회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이미지들을 새롭게 조합해서 그것의 어떤 원래의 의도나 취지를 거스르거나 혹은 그것에 도전하는, 혹은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작가들 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사실 이 시기에 보다 더 많은 그 관심을 받았던 작가는 바로 어떻게 보면 흥미롭게도 신세대 미술이라고 불렸던 작가들이 더 정치적으로도 조금 개입주의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최정화 같은 작가는 이 민중미술이 쇠락할 때 마치 지금 이 변모하는 세계를 그대로 받아 쓴 작가처럼 그 민중미술의 계열분들은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이렇게 막 다가오는 소비자본주의와 영합하고 그것과 타협한 어떤 작가가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이었죠. 실제로 이 최정화 작가는 미술 작가로 알려지기 이전에 이런 인테리어를 많이 이제 제작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근처, 다 이 신촌 근처에 뭐 카페나 락카페 디자인들을 이제 했었던 작가지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은 분명히 뭐 어떤 뭐 미니멀리스틱한 이런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류의 실내 디자인이라기보다는 많은 것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벼룩시장이나 혹은 다른 그런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을, 이질적인 물품들을 가져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막 이렇게 문고리가 핸들이고 막 이제 이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글들은 이렇게 예, 뭐 이런 뭐 저 밑에 이제 최정화 선생 인터뷰가 있는데 예, 저런 인터뷰도 있고 뭐 쓰레기로 인테리어를 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당시 있었던 것이죠. 예, 오히려 이런 류의 어떤 실천에서 사실 민중미술 이후에 이제 소위 그 몽타주보다는 이런 류의 실천에서 많은 분들이 더 뭔가 이것이 확실하게는 이전의 어떤 맥락 속에서 비판적이거나 정치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의미에서 파괴력을 갖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즉, 이 최정화 작가의 실천은 즉 매우 전방위적이죠. 미술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실제 도시 공간 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언더그라운드 락카페나 혹은 카페에서 뭐 당연히 상업적인 공간이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주된 이유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새로운 문화적 실천들이 진행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거기서 책자가 나오고 그 책자의 내용은 뭐 결코 어떤 광고나 공익 광고의 문구와는 사실 대별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어떤 이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90년대의 소위 뭐 포스트 모던 건축이라든지 90년대에 매우 세련된 방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어떤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뭐 홍대라든지 이제 이런 그 도시가 변모하는 상황 속에서 이 최정화 같은 작가들의 그 언더그라운드 팝 컬처의 디자인들은 사뭇 달라 보였고 거칠어 보였고 좀 공격적으로도 보였고 예, 그런 자리를 마련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전시들이 이제 열렸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읽어보면 예, 최정화의 설치 사진 디자인 인테리어는 시장의 플라스틱 바구니나 영등포에서 구한 캬바레 포스터 그리고 포장마차의 타포린 천막 그리고 달동네 시멘트 계단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작품을 하거나 혹은 공간을 꾸며냈어요. 그래서 낮은 재료, 조악한 물건, 뭐 구식의 디자인, 천박한 감수성 같은 그런 이제 채택은 독특한 취향의 발현으로 혹은 신세대의 어떤 뭐 자족적인 그런 것이다라고도 이해되기도 했지만 사실 그런 그 최정화의 등장은 이전에 어떤 이제 소위 이제 비판적 한국 미술에서 비판적 실천이 더 이상 민중 미술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뭔가 저기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오래된 이미지들은 마치 지금 막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뭔가의 코멘트처럼 보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플라스틱 탑을 쌓아 올린 것 같은 이제 나의 아름다운 20세기가 같은 그런 작업은 툭 치면 막 부서져 내릴 것 같은 그런 탑은 마치 한국의 20세기의 어떤 금자탑처럼 보이지만 쉽게 톡 치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금자탑으로 하나의 일종의 어떤 비판의 미술로서도 읽혔고 그리고 실제 그 시기에 이제 예, 뭐 다리, 뭐 백화점 등이 무너지는 일들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감각적인 면, 그러니까 뭔가 이 강렬한 자극을 제공을 하는데 그 자극이 막 뭐라고 그럴까 선정적이지만 또한 재료 자체는 굉장히 낮은 재료들이잖아요. 이렇게 막 시장에서 구할 수 있거나 뭐 그 색도 키치 즉 조악한 그런 물건들 바로 이런 어떤 감각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최정화 선생의 작업이 뭐 다른 뭔가 있는 채 하는 것 같은 그런 미술 작품들과 같이 놓여 있을 때는 통렬한 감각을 제공하기도 했고 마치 미술의 허위성을 막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했고 이제 이런 류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이런 류의 이제 작품들이 등장을 하면서 한국 90년대의 미술은 어떤 도시적인 시각 문화 그리고 도시의 물질 문화 속에서 그것을 갖고 뭔가를 조합을 해내는
그래서 도시 단순히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뭔가를 구해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속도나 방향에 대해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그런 이제 태도들로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당시 많은 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 자, 이제 90년대가 이제 끝이 나고 한국 미술계에서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금 이 소위 참여적인 미술에 대한 요구가 부상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소위 90년대에는 이제 민중미술이 매우 이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유학도 가고 또 문화 게릴라로도 활동을 하고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이전과 같은 미술 생산은 진행이 되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민중미술의 평론가들은 최정화나 이불과 같은 이제 그런 작가들 혹은 박이소 같은 작가들에서 보이는 뭔가 이전의 민중미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뾰족한 느낌에 이제 착목을 했었죠. 그런데 1990년대로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한국이 소위 그 IMF 위기도 찾아오고 또 신구조주의적인 어떤 구조조정의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하면서 이 사회적인 것 그리고 공적인 것 이런 이제 이슈들이 다시 중요하게 부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미술에서도 뭔가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모이고 이 미술이 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하는 이제 이런 논의들이 부상을 하게 되죠. 바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김태원 작가의 개인전, 공간의 파괴와 생성, 성남과 분당 사이, 그리고 그것에 뒤이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소위 성남 프로젝트와 같은 이제 작업들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이 모든 이 작업들은 성남에 대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성남이라고 하는 것이 분당과 성남을 이제 같이 부르는 그런 이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의 탐사를 하면서 어, 음, 이제 한국의 어떤 이 근대화 혹은 도시화에 대한 이야기도 새롭게 다시 끄집어내고 그리고 뭔가 불균등한 발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이 작가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들에 있는 공공미술 작품들을 다 한 번씩 한번 사진을 찍고 아카이빙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공미술 작품들이 몇몇 사람에게 이제 몇몇 사람이 사실 공공미술의 어떤 작품들을 독점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런데 그 공공미술 작품은 딱히 이곳과는 무관한 듯 보이고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 환경에서 그들이 자신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뭐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이 다양한 새로운 건축물들이 더 미술품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주민미술이라는 말을 붙이고 하는 일들이 이제 여기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소위 공식적인 공공미술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이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되고 공식적으로 공공미술이라고 붙여질 수 없었던 어떤 물건들은 보다 더 퍼블릭의 어떤 감수성이라든지 필요라든지 하는 것에 더욱더 잘 부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이제 역설 혹은 진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분당과 혹은 성남의 불균등한 발전 그리고 성남이 원래 처음 계획이 됐을 때 이제 그 60년대 말에 이 서울의 도시 계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로부터 퇴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남으로 내려왔을 때 사실 만들어진 첫 번째 신도시라고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주하기 급급했기에 그 불만이 이제 소위 이제 첫 번째 도시봉기라고 하는 그 광주 대단지 사건으로 이어졌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첫 번째 신도시자 이제 분당은 사실 우리가 신도시라고 아는 어떤 것에 이제 통상적인 첫 번째 것이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견시키면서 한국의 도시화를 설명을 하려고 하고 한국의
이 불균등한 발전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또한 동시에 이 작품은 공공미술에 대한 이 관심을 새롭게 또 환기시키는데 주요하게 이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 그룹들이 등장을 해요. 뭐 플라잉 시티도 등장하고 믹스라이스도 등장하고, 그리고 또 관련된 여러 전시들이 열리게 되면서 무엇인가 이 도시, 그리고 공공미술, 공공성, 그리고 이제 이런 미술의 소위 포스트 민중이라고 하는 이제 말들도 붙여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소위 이제 미술,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비판으로서의 미술이라고 할 때 도시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가 사실 이 뭐 뒤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짧게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성남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공교롭게도 이 뭐 강원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오쇠리라고 하는, 지금 그 김포공항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이지요. 그리고 이때 공성훈 선생은 벽제. 그러니까 이때 많은 작가들이 이 서울 외곽에 대한 작업들을 많이 해요. 물론 뭐 서울 내부에 대한 작업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단순히 우연일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작가들이 서울 외곽에 대한, 혹은 서울 외곽에서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역사 혹은 거기를 이제 현상학적으로 느끼면서 감각하면서 작업들이 진행이 되었을까? 뭐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작업들이 많은 경우 어떤 도시 공간에 대한 커멘트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 예를 들면 오세리 풍경 같은 경우는 얼마나 초현실적이고 기이한 병치들이 이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물론 강우 선생이 이제 이 카메라를 일종의 이제 합성된 사진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니까 그만큼 그 초현실적인, 그러니까 기이한 병치들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혹은 좀 마치 꿈이미지처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한 이 공성원 선생, 이것은 저와 같이는 을씨년한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족적인 어떤 도시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저 모텔이 즐비한 변두리의 그 어떤 도시 풍경은 사실 이 서울이 갖고 있는 어떤, 서울이라는 것을 빼놓고 사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기능이 이제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죽어 있는 이 강아지 사체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저런 이 로드킬의 흔적이 있는 저 길 옆으로 이 모텔들이 즐비한 저런 이미지를 그려내거나, 저는 이제 이것이 일종의 도시적 실천의 주요한 계기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이제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고도로 추상화된 상태로 더욱더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즉 이제는 서울 내부가 아니라 서울 외곽에 가서야 조금 더 선명하게 뭔가 저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 그렇다면 서울 내부는 점점 더 저런 것들을 느낄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도시 공간의 생산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선명한 곳에 대한 생각. 서울은 그만큼 선명하지 않아졌다, 혹은 고도화됐다, 보다 더 추상화됐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청계천 복구 사업도 그렇고 피막골도 그렇고 많은 이제 이전의 도시의 공간들이 사라져가고 이렇게 굉장히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유니버셜 해준다고 할까? 혹은 제네릭해진다고 할까? 이게 다 비슷한 방식으로 되어버리잖아요. 물론 이전부터 도시가 그렇게 변한다고는 다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러면 이런 도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이 분명히 그 다음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뭐라 그럴까, 차이도 선명하고, 그리고 뭔가 근대화의 흔적이 아로새겨진 그런 상흔들이 막 보이는 곳에서 뭔가 전개가 되는 도시적 개입적 실천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 혹은 이제는 더 이상 그 단계가 아닌 상황 속에서 도시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할까요? 문제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답을 딱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 아니지만 더 이상 이렇게 도시를 걸으면서 혹은 어떤 한 도시의 자리를 잡고 그것을 느끼면서 뭔가 사진을 찍고 아카이빙을 하고 그런 방법은 이제 아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막연한 생각 속에서 마치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예, 이렇게 서칭을 하고 있는 모습 혹은 컨트롤 룸 뭐 혹은 예, 구글 뭐 지도 같은 것을 보고 있는 이제 오히려 그런 쪽의 이미지가 저는 더 먼저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 도시에서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지역에서 결정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서 혹은 지금 마치 아현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저 뉴욕 어디 오피스에서 생각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처럼 그것이 단순히 그 도시에 대한 탐색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제 이런 류의 생각을 하게는 만들었지만 정확히 그것이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떤 어떤 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혹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나온 작업들은 무엇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리서치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그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좀 자유롭게 진정훈 선생님께 뭐 궁금하신 지점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의견을 주시라는 질문들이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쉬는 시간 같은 거 있었나요? 아니고 그냥 쭉 질의응답 아니 중간에 중간에 저희 제가 너무 점심 식사 아니 그 강연 제가 너무 잡아놓고 말하는 사람이야 몰라요. 근데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큰 무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질문이나 드는 생각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죠. 도시 갤러리나 이제 한때 저희 공공미술 프로젝트라 그래서 네. 버스 섹션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 작업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들을 이 안에 놓고 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답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크게 그냥 생각해 보면 공공이라고 하는 문제가 2000년대 한국 미술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겠다. 그리고 그것은 소위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 소위 순수 미술 지형 속에서도 공공이라는 문제가 중요했었고 국가적으로도 이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었고 그 모든 그런데 사실 그들 사이에는 목표가 동일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공공이라는 것이 이 소위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퍼블릭한 것을 다시 복구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진행된 것일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입장에서 뭐 정부나 혹은 지자체나 입장에서는 공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일종의 시정이나 혹은 그 프로모션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 하지만 그 이질적이고 서로 다른 이해가 맞물려서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2000년, 2010년 한국의 미술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올려놓은 것만은 사실이겠다. 그러나 그 안에 있던 욕망과 방향은 굉장히 서로 교차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일 수는 있었겠다. 근데 또 흥미롭게도 어떤 분들은 그 둘을 절묘하게 잘 만나게 해서 일들을 진행할 수 있으셨겠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피해가는 거기는 해도 이렇게 큰 틀에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은 분명히 그 중에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될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주제인 것 같아요. 이 2000년대, 2010년대 한국의 미술 혹은 문화와 연관돼서 공공 혹은 퍼블릭 뭐 말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는 좀 쉽지가 않은 거긴 하지만 그 퍼블릭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논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네. 있지만 제 생각은 2010년도 정도에 그때 미술계에서 주로 많이 다루게 되었던 주제가 안티 젠트리피케이션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제가 공부가 더 해야 될 것 아니, 이제 2010년대는 사실 제가 조금 더 제가 아직 정확히 제 머릿속에서 뭔가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이제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2000년대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많이 논의가 됐고, 사실 청계천 프로젝트 같은 것이 이제 그것에 대한 논의를 이 미술계 내에서 이런저런 방식들로 이렇게 작동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보다 더 이제 확산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논의가 단순히 그때뿐이냐고 하면 또 이 90년대에 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또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어,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달동네라고 불리는 것은 예전에는 그 존재가 어떤 힘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사실 그런 동네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것과 만약에 연관이 된다면 그것들이 모여서 갖고 있던 어떤 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재현적으로, 그러니까 이 레프레젠테이션 수준에서 이렇게 분쇄가 돼 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혹은 그 어떤 사회의 조직 같은 것들이 다 원자화돼서 다른 곳에 다 들어가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공간이 하나 딱 있어서 갖고 있는 어떤 힘,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자조 활동이 있었는지, 어떤 서로 네트워크가 있었는지, 어떤 서로 이 사는 방식과 노하우와 암묵지 같은 게 있었는지를 사람들이 발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80년대 말에부터 90년대에 뭐 많은 그 건축가들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한국에서 제일 볼만한 건 달동네다. 물론 이제 되게 폄하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생산적으로 작동해서 실제로 한국의 건축가들이나 미술가들이 달동네에 가서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지, 물론 여기에는 인류학적인 어떤 위험 같은 것들도 분명히 놓여 있겠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어떤 건강한 면을 갖고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도시의 어떤 형태라든지 건축적인 솔루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동안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최정화 선생도 마찬가지고 조건영 선생도 그렇고 90년대 이야기죠. 그런데 점점 서울에서 그런 것이 사라지면 예, 더 이상 어떤 힘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원자화된다고 할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일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도시가 추상적으로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그것을로 저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어떤 힘이 이렇게 사라진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인류학자들, 한국의 인류학자들, 지리학자들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곳에서 현장 조사했었잖아요. 그래서 다 그리고 예, 그리고 그들의 힘이 뭐고 다르다. 우리나라는 서양은 이것을 슬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꼭 슬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엄청난 열망이 있고 엄청난 사회의 그 상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슬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런 류의 것인데 그런 곳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싼 값으로 그러니까 도시에 뭐 일자리를 공급하는 하나의 거대한 저수지이자 뭐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등장을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원자화되고 숨어져 버리고 비가시적으로 그런 거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이면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가시적이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디든 그런 곳은 다른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쇠약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겠죠. 네. 또 유행했었던 게 장소 특정 예, 예. 스페시픽한 장소이 되게 많이 있었었는데 그게 요즘엔 좀 없어진 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도시나 어떤 공간 자체가 좀 평준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건지 예, 좀 그때 특정 시기에 많이 유행하다가 사실 공연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옛날에 음, 것 음. 불주한 것이라고 또 받아보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주치 개혁이나 아니면 공공에 관련돼서 연관이 있는 예, 저도 뭐 사실 큰 얘기밖에는 뭐 구체적으로는 저도 좀 한계가 있고 잘 모르지만요. 흔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화 권역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도상, 노래, 자신들의 전설, 이야기, 그들끼리 공유하는 어떤 도시에 대한 상상 같은 것들이 있고 거기에 근거를 둔 문화 생산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분명히 특정적인 어떤 미술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점점 더 도시가 추상화되면 당연히 그런 문화는 사라지겠죠. 문화란 것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사실 결속되어 있는 어떤 것일 것 같고,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 어떤 것일 때, 물론 그것이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의미를 갖는 것일진데 그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기억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발굴돼서 올라오기는 해도 그것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 돼버린 것.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장소 특정적 미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어떤 위험, 처한 어떤 난점, 난국, 그런 것을 설명하는 말일 수 있죠. 근데 뭐 또 어떤 뭐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도시가 결코 추상화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특정적인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특정해야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또 다시 이거 말이 잘 안, 그러니까 차이의 과정과 동질화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 이 도시의 전개 과정이지 단순히 동시가 계속해서 그 유니버셜한 것, 제네릭한 것만으로 결코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잉여 가치를 만들어낼 곳이 없잖아요. 달라야 거기서 뭔가가 생기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무슨 숲, 무슨 아파트다, 뭐 여러 가지 그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다양한 자기적인 시도들이 있는. 자기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여러 이제 장치들을 쓰겠죠. 그거는 동시에 일어나겠죠. 그래서 마치 편안한 어떤 것을 제공해주는 공원과 같은 아케이드 뭐 이런 것도 다른 경험들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이 과연 거기에 뿌리박은 어떤 문화를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이겠죠. 왜냐하면 그 문화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뿌리박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다 연관이 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것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으로 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당동으로 갔었고, 뭐 여러 곳으로 가서 조사를 하고 했죠. 뭐 그런 게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밑으로부터 말미암은 어떤 문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없으시면은 마침 시간도 딱 3시인데 이것으로 이제 신정훈 선생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